라디오를 틀어놓고 저녁국을 끓이다가 결국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진행자님, 제 나이 72. 제게도 젊던 날이 있었지요. 1979년 남편하고 장롱 하나 들고 서울 변두리 전셋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매일 벽지를 쓸어내리며 언젠가 우리 집이라는 말을 가슴속에서 되뇌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 평생을 허리 굽혀 살았고요. 그 시절 겨울은 더 매서웠습니다. 연탄불이 꺼진 새벽이면 아이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저는 손끝이 텅 비도록 빨래를 비벼 헹궜습니다. 그러다 1988년 쌀집에서 덤으로 얹어준 라면 묶음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며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우리 집 지어줄게 큰 소리쳤습니다. 그 우리 집이라는 말, 제겐 기도였고 주문이었고 가끔은 목에 걸리는 가시였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 새방에서 목수일을 시작했고 저는 시장통 좌판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는 전세금이 흔들렸고 가게 보증금도 날아갈 판이었지만 번화가 뒷골목까지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999년에야 겨우 낡은 다세대 한 칸을 제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하얀 봉투에 등기 권리증을 넣고 장롱 깊숙이, 아주 깊숙이 숨겨두었지요. 그 장롱은 제 방패였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아들은 회사에 다니며 얌전하게 컸고 작은아들은 음악한다고 기숙사와 지하 연습실을 전전했습니다. 남편은 군말 없는 사람이었고요. 술 한 잔 들어가면 당신 손에 묻은 건 기름이 아니라 우리 집일세라며 제 손을 들고 흔들곤 했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남자는 집 문제로 장난치면 안 된다. 등기는 글자 하나가 피다. 요즘 애들은 촌스럽다 하겠지만 제겐 내장 같은 말이었어요. 그 한 장의 등기장을 지키느라 젊음을 쪼개어 넣었고 아이들 성장통까지 함께 삼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세상답게 당차고 똑부러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말이 또렷하고 숫자에 밝고 공평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기특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맞벌이 계속할 거예요. 대신 아이 생기면 서로 돕는 걸로요 하길래 저는 그 말 속에 서로를 믿었습니다. 서로의 제 노년의 하루들이 포함될 줄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요. 첫 손주가 찾아온 것은 2020년 여름. 코로나로 세상이 얇은 유리처럼 불안하던 시절 작은 생명이 제 팔에 안겼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 트림시키는 법, 밤중 수유 잊었다고 생각했던 동작들이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며느리는 화상회의를 하고 큰아들은 야근을 하고 저는 밥하고 젖병 소독하고 이불 빨고 손주 목욕시키고 그렇게 하루가 금세 밤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창밖 골목의 가로등만 밝은 시간에 저는 작은 생명과 단둘이 숨을 맞추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둘이 버티려면 어머니 도움이 꼭 필요해요. 고맙다는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마움은 제 허리 아픔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손주 돌잔치가 끝나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둘째도 빨리 갖고 싶어요. 첫째 키울 때처럼만 도와주시면 저희 맞벌이 소득으로 전세 보증금 올려서 이사도 가고 아이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라는 말이 제 귀에 스쳤습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밤과 수많은 허리, 통증과 수많은 설거지들이 제 머릿속에서 쩔룩거리며 걸어 나왔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보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첫 손주가 웃을 때 제 인생이 덤으로 한 계절을 더 얻은 느낌이 들어서였겠지요. 그런데 도움이라는 단어는 제 생각보다 훨씬 큰,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프로젝트를 맡았고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큰아들은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배웠다지만 퇴근은 늘 늦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만 부탁해요. 어머니, 오늘만요. 어머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매번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벽에는 젖병을 삼고 오전엔 죽을 쓰고 점심엔 낮잠 재우며 허리를 세웠다가 오후엔 유모차를 밀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공원 벤치엔 저 같은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지요. 각자 임시 보육교사가 되어 휴대폰 카카오톡 가족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네는 어때? 뭐 어때? 다 같은 소리지. 오늘만, 이번만, 마지막만. 그래도 우리 없으면 애들 어쩌냐?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더 묶인다. 그렇게 수군대다가도 손주가 손바닥으로 제 볼을 툭 치면 저는 또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논리보다 따뜻했고 논리는 늘 체온에게 밀렸습니다. 그러던 2024년 가을, 며느리가 커피숍에서 제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표, 숫자들이 화면 위에서 길게 줄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둘째를 내년에 가지려면 지금부터 체력적으로도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적으로도 준비해야 해요. 전세갱신이 6개월 남았고 보증금이 최소 1억은 더 필요해요. 저희가 대출을 돌리면 이자가 늘어나니 어머니 댁 담보로 저금리 대환을 하면 그 말이 거기까지 나오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제 집, 제 장롱, 제 등기. 평생을 끌고 온 단어들이 며느리의 입에서 도표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 집 담보, 제가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지 않고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공평하게 어머니도 이 과정에서 혜택 보셔야죠. 저희가 대출받고 아이 둘을 어머니께 맡기는 대신 나중에 재산 분배 시 지분을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지분? 제 집의 지분을 아이 돌봄의 대가로 분할하자고요? 제 생의 방패를 밤의 오금이 시리던 날들에 깔아 누웠던 그 등기장을 숫자 몇 칸으로 나눠 가자고요? 저는 손수건을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수건의 연한 꽃무늬를 보며 말했지요. 그 손수건, 내 시아버지가 미장 공사 갔다가 손에 석회 묻혀온 날 내가 씻겨주며 말했어. 당신 손에 묻은 건 석회가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나는 그 손을 믿고 살았어. 지금 내 손엔 석회도 피도 없지만 주름이 있어. 그 주름이 등기장이야. 며느리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효율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간이 가치를 가지려면 돈과 제도와 계약이 붙어야. 그만. 제가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요. 며느리의 눈썹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가 아니다. 나는 너희 회사의 무급 보육 인력이 아니다. 내 집은 기계가 아니고 내 장롱은 내 노트북이 아니다. 둘째까지 맡긴다고? 아이는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품는 거다. 그 말의 무게를 너는 숫자로만 재려하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를 꺼내 등기 권리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유자,
제 이름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 글자가 갑자기 아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유자라는 말은 사실 지켜낸 사람이라는 뜻이었겠지요. 그 옆 서랍에는 남편의 줄담배 흔적이 묻은 라이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전깃불 아래서 라이터를 돌려보며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탁 앞에서 그는 머뭇거리다 꺼냈습니다. 여보가 너무 앞서갔어. 미안해. 근데 우리 현실도 좀 알아줘. 회사 사람들은 대부분 조부모 케어받아. 우리만 손 놓으면 애들 교육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신 날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그날 말했지. 너희는 너희 가정을 지켜라. 나는 나를 지킬게. 그 약속 아직 유효하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제 앞에 손을 포개었습니다. 엄마, 나도 무섭다. 회사가 사람을 갈아넣는 기계 같을 때가 있어. 그래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버팀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보지.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저도 마음이 급했나 봐요. 이번 주에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을 쓰다 멈추고 지웠다 쓰기를 몇 번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사랑과 시간의 범위 안에서다. 사랑은 많지만 시간은 한정돼 있다. 내 허리는 아프고 내 밤은 짧다. 내가 엄마가 되듯 나도 내 노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 주말 며느리와 큰아들이 손주를 데려와 같이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동안 며느리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두려워요.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도, 아이를 망치지 않는 것도. 그래서 자꾸 계산을 붙잡았어요. 계산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계산도 필요하지. 하지만 집은 계산만으로 서는 게 아니야. 벽지는 손으로 바르고 문은 손으로 여닫는다. 아이도 그래. 숫자가 아니라 손으로 키우는 거야. 우리는 그날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주 3회 오후 시간만 아이를 봐주기로 했고 밤은 무조건 아이들 부모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급한 날은 서로 미리미리 일정을 열어 공유하기로 하고요. 무엇보다 제 집은 담보로 쓰지 않기로. 대신 두 사람은 자기 집의 소비를 줄이고 전세 인상분은 회사 복지와 정부 제도를 먼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청서를 열었고 저는 한글로 된 세부 문항들이 너무 작아 눈이 아려와 나중에 크게 출력해오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날 늦은 밤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고마워. 무리하지 마.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너도 그래. 합의라고 쉽게 쓰지만 사실 그 뒤로도 말다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습관처럼 공평을 들고 나왔고 저는 습관처럼 우리 집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열이 났고 며느리는 갑자기 회의를 빠질 수 없다며 저더러 응급실에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아이를 품에 안아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의자에서 2시간이 두 해처럼 길었습니다. 링거를 맞는 아이를 보며 제 손은 낡은 가죽처럼 말라붙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헐레벌떡 도착해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고 구두굽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때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웃 박 여사와도 자주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 여사는 제 또래인데 딸이 둘이고 아들 하나인데도
결국 손주 셋을 거의 혼자 키웠다 했습니다. 나도 지쳤지. 근데 누굴 탓해? 다들 살기 빠듯한데. 박 여사는 담담했지만 눈꼬리엔 영영 마르지 않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누구의 밤을 통째로 빌려 쓸 수는 없지. 가끔은 작은 아들이 찾아와 기타 케이스를 내려놓고 제게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엄마, 이 노래 어때? 그는 아직도 음악으로 세상과 싸워보겠다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노랫말에 경계라는 단어를 넣어봐. 사랑의 경계, 손주의 경계, 엄마의 경계.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길도 생기지. 그 말이 제 등허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주를 데려갈 때 늘 고맙습니다만 하던 며느리가 어머니 허리는 괜찮으세요? 묻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와서 설거지를 거들고 냉장고 반찬통에 날짜를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회사에서 일찍 나와 아이를 직접 재우고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장롱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지킨 게 뭐였나 자문하면 등기장 한 장만이 아니라 내 이름과 내 밤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김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앉아 말씀하셨지요. 사돈, 우리 딸이 실수했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숫자에 기댈 때가 많아요. 저도 딸을 키울 때 그 숫자랑 맞서느라 지쳤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또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지요. 다만 숫자에 사람을 맞추면 결국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두 어머니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삶의 장부를 펼쳐 보이지 않고도 무언의 합을 맞췄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문틈에서 그 장면을 보더니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그 후로는 일정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족방에는 어머니 언제 가능하세요? 라는 질문 대신 이번 주 우리가 맡겠습니다. 어머니는 수요일 금요일만 부탁드려요라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제가 몸살기가 있던 날에는 며느리가 오늘은 저희가 데리고 갈게요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공평이 더하기와 나누기가 아니라 각자의 경계와 미리 묻기가 되었습니다. 진행자님, 여기까지 쓰니 벌써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영화처럼 매끈하게 해결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날은 집안 공기 속에 가시가 굴러다니고 어떤 날은 가시가 기름처럼 녹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 밤을 지키기로 했고 아이 부모는 그 밤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서 있고 장롱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등기장은 하얀 봉투 안에서 쉬고 있고 저는 그 봉투를 더 이상 방패처럼 움켜쥐지 않습니다. 대신 식탁 모서리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었지요. 사랑은 매일, 시간은 한정. 며칠 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둘째 생각은 조금만 미뤄도 될까요? 제 호흡부터 찾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루라고 말하진 않겠다. 다만 내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내 밤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이야기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밤도 함께 계산할게요.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공평이다. 손주는 오늘도 제 반찬통을 뒤져 멸치볶음을 집어먹고 제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잡니다. 다만 저는 제 무릎이 영원히 베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 무릎에는 제 생이 남아있고 그 생에는 제가 지켜야 할 밤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다 깰 때 저는 먼저 시계를 봅니다. 약속한 시간이 넘었으면
조용히 아이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깨었어. 그러면 며느리나 큰아들이 곧 도착합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밤 공기에 또각또각 박힙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둘째까지 맡기겠다는 약속의 무게가 사실은 한 사람의 노년을 통째로 삶의 스케줄표에 붙이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분노한 건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 삶을 무한정 사용 가능으로 간주하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지갑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입니다. 손주는 사랑으로 품되 내 밤과 내 이름을 지키는 일 또한 사랑의 다른 얼굴임을 저는 늦게야 배웠습니다. 라디오로 이 사연을 듣는 누군가는 제게 말하겠지요. 그래도 어머니,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면 못 살아.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돕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계약이 아니라 마음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계약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종이에 쓰기 전에 서로의 경계를 먼저 손으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 손, 평생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 업고 계단 오르내리며 굳어진 이 손으로요.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공평이 틀린 말은 아니야. 다만 공평엔 각자의 역사가 포함되어야 한단다. 내 역사 위에 내 미래를 놓을 수는 있지만 내 역사를 컬레터럴 담보로 맡길 수는 없어. 대신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게 있어. 오늘 저녁 김치전 한 장의 기름 냄새, 아이의 잠든 얼굴, 서로의 피곤을 알아주는 눈빛. 이건 나눠도 줄지 않는 지분이란다. 내가 만약 둘째를 갖게 되거든 그 아이를 우리 모두의 표정으로 맞이하자. 다만 누군가의 밤을 담보로 두고서가 아니라 각자의 낮을 조금씩 나눠 만든 길 위에서 이제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부엌 불을 끕니다. 장롱문을 닫고 제 밤을 엽니다. 내일 아침 손주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또 말하겠지요. 밥 먹자. 사랑은 그렇게 숫자 없이도 매일 자랍니다. 다만 그 사랑이 자라기 위해 제 이름이 새겨진 문 하나쯤은 꼭 닫혀 있어야 한다는 것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